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막스 플랑크와 그다음에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교수로 있는 차미영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어떤 불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세 가지 쟁점 포인트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정 집단의 지식이 알고리즘에서 배제가 됐을 때 오게 되는 인식의 편향 문제. 두 번째는 AI가 군집 효과를 이뤄서 단지 하나의 AI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AI와 동시다발적으로 대화를 하게 될 때 생겨나는 어떤 여론의 왜곡 조작 현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에게 우리가 미래에는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우리의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뺏기게 되면서 나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사실 오늘만의 이슈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죠. 생성형 AI가 있기 전부터 알고리즘을 쓰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미 제기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특히 뉴스룸에서, 과거에는 이제 뉴스룸에서 중요한 이런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편집을 해서 신문의 일면에 싣고, 신문에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글자의 폰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큐레이시 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 큐레이트된 뉴스를 보기보다는 알고리즘이 선택해주는 뉴스를 랜덤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더 오랫동안 그래서 광고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뉴스를 보여주게끔 알고리즘에서는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댓글이 많이 생길 만한 뉴스가 오히려 더 강화되어서 자꾸 보여주고, 그렇게 돼서 사회적으로는 좀 덜 의미 있는, 댓글이 없더라도 중요한 뉴스는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생성형 AI 이전에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죠. 또 두 번째는 플랫폼들에서 광고나 이런 것이 노출이 될 때 우리의 어떤 인종, 성별 혹은 경제 지표, 어느 지역에서 접속하는지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노출이 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광고를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같은 시스템처럼 느껴지게 되고, 근데 그것이 광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에서의 광고와 사용자의 매칭 자체가 블랙박스처럼 느껴지는 것은 광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실 인터넷 플랫폼의 많은 것들은 광고를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산업 자체가 우리 모두 블랙박스처럼 여겨진다는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같은 비디오 쇼츠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영상이 자동 플레이가 되게끔 요즘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자동 플레이 되는 그 다음의 영상은 사용자가 고른 게 정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알아서 계속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점점 급진화된 영상으로 보여준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요리 프로그램을 봤어요. 어떤 요리를 만들고 하는 영상을 본다면 나중에는 그거의 가장 끝은 요리 경연 대회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게 되고, 또 정치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이벤트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그거의 굉장히 편향의 끝에 있는 영상으로 점점 알고리즘은 어느 토픽에서 시작해도 그 토픽의 가장 급격히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보여주게 된다는 급진화 현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성형 AI 이전 시대에도 이미 불투명하다, 그 불투명함이 어떻게 보면 또 공정성을 배제할 수도 있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까지 되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이 쓰여지게 되고, 특히 채용과 같이 공평함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투명함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이슈에 있어서는 이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바에 어떤 괴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채용은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혹은 어떤 자격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사다리로 올라가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사회의 모빌리티를 이쪽 집단이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이 기존의 이 집단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선호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IT 기업에서는 모자를 쓰고 셔츠를 입은 남성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편향이 있게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사회의 모빌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역량, 직업이 되지 않으면은 월급도 정해지게 되고 이게 굉장히 큰 편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사회도 되지도 않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근무를 할 때 한번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양한 인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인터뷰를 하러 간 상황에서 영상으로 무슬림 여성분, 그다음에 뭐 배 나온 아저씨분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제일 일을 잘할 것 같냐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정답은 이거 모습과 상관이 없다예요. 근데 보면은 그 중에서 스탠포드 티셔츠 입고 이런 캔디데이트, 그런 인터뷰어가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편향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성별, 연령, 입고 있는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이 왠지 코딩을 더 잘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게끔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스스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알고리즘은 이걸 더 극대화하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편향의 두 가지 타입을 조금 좀 더 세세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 나오는 것 중에는 에피스테믹 인저스티스, 인식적인 부정의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AI나 생성형 AI에서 어떤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 토대로 뭔가 말을 할 텐데, 학습 데이터에 많이 들어가지 않은 소수 인종 혹은 소수 집단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특히 영어로 된 글들이라든지 그런 글들로 토대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누구의 말이 그냥 단순히 어떤 편향된 결과를 표현하는 출력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누구의 말을 신뢰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해지는 어떤 지식의 권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스테믹 인저스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공지능 전의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별로 무시된다든지, 그 범죄와 상관없는 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이제 에피스테믹 인저스티스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생성형 AI 자체가 동시에 많은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답을 내뱉기 때문에 그 대답은 주로 학습 데이터에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영어로 쓰여진 어떤 글일 확률이 높고, 그 특수 집단, 미국 내에서도 뭐 영어로 쓴 글에도 많은 집단들, 소수 집단의 글들은 당연히 무시가 되고,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나올 수가 없게 되고, 이게 다시 또 강화가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그냥 글을 출력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지식 구조의 권력을,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이고 사회의 불균형을 다루는 어떤 사회적 이슈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들은 해석적인 부정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쏙 되실 텐데요. 이건 어떤 사회 집단마다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소버린 AI 같은 거죠. 근데 이거 일본의 어떤 군인들, 그다음에 아즈텍 인물의 사진인데 미국식 웃음을 입혀서 생성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어떤 특화된 표정이 아니고, 왜냐하면 인물 집단 셀피 같은 거에는 미국식 웃음을 가진 학습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집단의 특성을 무시하고 미국식 웃음을 인위로 덮어 쓰인 합성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적으로 원래 이 집단의 고유 특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에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 않는 거를 인위적으로 입히게 되는, 해석을 잘못하게 돼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은 불공평이나 불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있겠죠. 또 다른 예시로는 GPT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분쟁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 되는가 하고 물어보면
묻는 언어에 따라서 아랍어로 물을 때 대답이 틀리고 뭐 보는 관점이 다 틀리잖아요. 누가 더 많이 죽였어라든지. 그래서 어떤 언어로 묻는지에 따라서 그 해석을 천차만별 다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어떤 소수의 언어가 아닌 몇몇 언어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 지식이 다시 전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또다시 학습 데이터로 들어갈 것이고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부정이 인저스티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발표하신 김정남 교수님이 다루신 그 할루시네이션 가짜 뉴스 관련돼서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편파 뉴스 보도에도 AI가 당연히 사용됩니다. 편파 뉴스는 당연히 있었죠. 그 편파라고 하기보다는 뉴스마다 보는 앵글이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는 고화질의 영상이 생성이 가능하게 되면서 왼쪽에 있는 화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기소되었을 그 실제 사진입니다. 트루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같은 날의 상황을 조금 폭력적으로 재현한 조작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고화질로 이런 영상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편향을 넣어서 인터넷에 같이 글을 올리게 된다면 다양한 가짜 현실이 공존하게 되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내가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을 때 나의 내재된 편향과 일치하는 자료를 클릭을 해서 보게 되고 또 내가 가진 편향이 내가 맞았어 이런 이제 다시 그 필터 버블 안에서 더 있게 되는 현상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인지적 틀과 사회적 담론에 이런 생성형 AI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정보의 소비 패턴이 만약 반복이 되게 된다면 결국에 사회 불신을 증가시키고 또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뭐 재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합성 사진이지만 이거 뭐 알파 AI라는 회사의 CEO가 블랙핑크 리사와 찍었다고 가짜 합성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진짜 같아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 문제를 더 크게 인식을 하게 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사진의 예시지만 또 다른 걸 생각을 해볼까요? 인터넷에서 누군가와 같이 그 커뮤니티에서 같이 댓글을 다는 어떤 다른 댓글러들이 과연 사람인 것인가? 내가 구분할 수 있는가? 댓글은 너무 짧고 우리가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긴 글을 쓰는 포스팅을 한 것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특이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과연 나 빼고 모두가 AI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누구랑 몇 년간 대화를 했는데 사실은 모두 AI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런 채팅방도 이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채팅 서비스를 깔면은 나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AI입니다. 그래서 AI들의 채팅방에 내가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심심할 때 쓰는 앱인데 온라인 스페이스에서는 더 이상 누가 사람이고 가짜고 진짜고를 구분을 할 수 없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같이 노출이 되게 된다면 그러다가 어느 날 느끼게 되는 배신감 그걸 알았을 때 이게 AI라는 걸 알았을 때 느끼게 되는 배신감은 지금 우리가 가설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미쳤을 그 영향과 내가 샀을 어떤 물건들과 내가 학교도 그 말에 따라서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테라피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하나의 AI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보지 말고 AI가 집단적으로 만약에 누가 이걸 악용을 해서 집단적으로 AI를 구성하고 타겟팅된 그룹이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타겟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거에 관심 있는 광고를 위해서 이런 뭐 20대 여성, 30대 남성 이렇게 특정 그룹이 될 수도 있겠죠. 타겟이 돼서 군집 AI가 달라붙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미
연구자들의 또 실무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AI swarm이라고 부릅니다. 군집 AI라고 부르고, 군집 AI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목적에서는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현상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자, 군집 AI가 어떻게 여론을 주목을 할 수 있는지 2단계로 연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모든 자료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았는데 그 링크에 가시면은 수십 페이지 되는 더 긴 설명의 그 글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군집 AI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1단계는 인간을 가장하고 공동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어떤 뭐 네이버든 뭐 레딧이든 어떤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정기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사람처럼 어떤 크레딧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침투하는 것. 그 다음에는 설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산형 조율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설득을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심리학의 많은 툴들이 있는데, 도덕 감정의 단어를 쓴다든지 모랄 이모션을 자극하는 사회적 의의를 끌어내는 단어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증거를 많이 대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여러 설득에 관한 스트래티지가 수십 가지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이미 다 예시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그런 언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바꿔줘.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프롬프트는 사실 어떤 이메일을 써놓고 Please add kindness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너무 업무만 하면 딱 너무 효율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업무에 대답을 쓰고 AI에게 여기다 kindness, 친절하게 말 좀 바꿔줘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오히려 감성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설득력 있게 바꿔줘 할 수도 있고, 이 설득력도 어떤 심리학의 어떤 스트래티지를 써서 바꿔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산형 조율, 다양한 설득의 방법을 쓰고 어떤 사람마다 어떤 게 잘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AI가 붙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장기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최적화. 그다음에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다변하는 패턴을 씁니다. 꼭 한 가지의 단어를, 한 가지 토픽을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또 이제 그 우리 뭐 네이버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댓글을 쓰는 편파적 댓글을 쓰는 집단들의 연구에서도 이 다변화된 패턴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구를 비방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날씨 얘기도 쓰고 가끔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보통의 인간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변화된 패턴을 써서 탐지를 회피하는데 AI도 이런 거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합성된 여론을 만들고 집단 지성을 약화시키고 극과 극인 어떤 단편화된 인식을 심어주고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다시 또 새롭게 나오는 AI 모델의 학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또 다른 여러 커뮤니티로 대규모 확대를 할 수 있고, 또 과잉 보상은 reinforcement learning 같이 어떤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동조하면 또 동의를 빨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려움, 불안, 의심의 확장, 그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당성을 위험하고 결국에는 점점 어떤 사회의 가치 규범을 조금씩 10년이 걸리던 20년이 걸리던 조금씩 옮기겠다는 것이 집단 AI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현상의 결과물은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20년,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 사회의 규범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집단의 왜곡된 AI swarm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모두 걱정을 하는 바이고, 하지만 이미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이 되고 있고, 물론 앞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나오겠지만 이것을 모두들 cognitive warfare, 인지전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의 영역은 육상, 뭐 해상, 우주, 사이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머리의 마음속, 우리의 머릿속도 전쟁의 배틀필드, 전쟁터라고 해서 그래서 나토에서 아예 정의를 했습니다. 휴먼 마인드 혹은 휴먼 브레인도
배틀필드 중에 하나로 추가를 하고 그래서 커그니티브한 워페어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이미 러시아 내에서는 그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파간다가 러시아 안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침공을 했을 때 그래 침공해도 돼 하는 마음을 갖게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에서 다양한 조작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AI 스warm이 붙어서 사람들을 타겟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위험은 조금 미래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닙니다. AI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업을 위임할 때 생기는 학습 윤리의 약화, 그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AI 컴패니언십이라는 AI 동반자의 컨셉은 뉴욕타임즈에서도 앞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할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뭐 챗봇 사용자들도 있고 오픈 AI도 사용자가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많다고 하고 레플리카 같은 챗봇은 이미 2,500만 명의 유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고 혜택을 보는 것도 있고 AI 상담사도 나오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그 지자치구에서는 이미 AI 케어콜을 하고 있어서 독거 노인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사람이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AI가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사실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되는 거죠. 잘 계시고 약은 드시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간단한 질문들을 하고 근데 너무 반복된 질문을 하면 또 싫으니까 AI가 조금 대화도 바꿔가면서 질문을 하는 이런 AI 케어콜 서비스를 이미 지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목적은 좀 다르죠. 혼자 사시고 이제 그 저소득층 독거 노인분들이 자살 방지라든지 어떤 미리 위험을 타겟을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AI 컴패니언십이 되고 있겠죠. 근데 인간과 AI 사이에서 합성된 이 관계에 많이 길들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AI에게 더 많은 우리의 비밀 정보를 털어놓게 되고 특히 AI와 언제 대화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상이 너무 신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헤어졌을 때라든지 뭔가 실패했다든지 이렇게 좀 혼자 있고 외롭고 이럴 때 AI와 더 대화를 하는 사용이 굉장히 늘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침해 이것을 다시 AI가 악용하는 사례 그다음에 자율성 상실 또 AI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항상 들어주기 때문에 AI와 관계에 익숙해진 사용자는 추후에 진짜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게 짜증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간은 나에게 항상 동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AI 관계에 자꾸 더 의존하게 되고 하는 어떤 과몰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신테틱 릴레이션십의 위험이고 여기 밑에 있는 링크에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I와 소통하는 인간은 아까 그 효율적으로 다른 앱도 만들어내고 말로 코딩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또 우리 김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반면에 AI와 같이 협업하는 인간은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논문이 지난달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네이처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 사이에 어떤 숫자가 나온지를 보고 1이면은 10,000원, 뭐 6이면은 6만 원 이런 식으로 피실험자들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위는 피실험자만 볼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평균이 한 3.5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올까요? 한 조금 올리니까 뭐 1.2점 정도 올리니까 한 뭐 4에서 5 정도가 평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I에게 그 실험을 계획한 분에게 보고를 안 하고 AI에게 보고를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컴퓨터예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게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매우 편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내가 사람에게 직접 속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순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면책 심리, 라이어빌리티, 이 모랄 업로딩을 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고 실제 회사들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에 있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이거 AI가 그랬어라고 라이어빌리티 쉴드를 작동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효율도 있지만 이런 행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험성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책임 있는 AI의 를 개발하기 위한 대응 전략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토론 시간에 같이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 안전한 글로벌 정보 공급망에 어쨌든 필수적인 것 같고 생성형 AI 시대에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사용자의 몫이지만 국가나 기관에서 해줘야 될 것은 사실 이런 게임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참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 공급망이 빠르게 좀 확충이 되고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는 리소스, 그다음에 이런 보안 문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빨리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기관과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질의응답 시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이어지는 패널 토론 때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장에서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역시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소사이어티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습 데이터 관련해서는 사실 소수자라고 소수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다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학습 다수의 우리가 아닌 다른 외국의 문화라던가 외국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된 AI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희 우리나라 이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혹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근데 그 큰 거시적인 그림에서 보자고 한다면 지금 AI가 이미 뭐 굉장히 오래된 것이 아니고 사실 아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이라고 모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AI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오게 되는 어떤 미국 내에서도 모두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 굉장히 리딩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의존해서 사용하고 있고 스타트업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불균형하죠. 하지만 이 전체 생태계가 만약에 앞으로 나올 굉장히 더 많은 이노베이션에 아주 초반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늦었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그 단계인 것 같고 지금 소버린 AI도 하고 있고 데이터도 쌓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AI에서 이미 경쟁력이 뭐 6위 안에 몇 년 전에도 6위 안이었고 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해소해야 될 문제이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 이런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좀 그런 까는 것도 인프라도 좀 도와주고 사실 그 국제 진출을 할 때는 서로 같이 공통된 언어가 있고 공통된 시스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또 같이 해외 원조를 하면서 인프라를 같이 까는 걸 도와주고 대신에 공통된 걸 많이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서로 무역도 늘어 두 나라 사이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퍼튜니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초반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발제를 진행해 주신 차미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